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김명도는 낡은 베이지색 코트의 단추를 끝까지 잠그며 손에 쥔 낡은 가죽 지갑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구두 밑창은 닳아 있었고 바짓단엔 세탁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 있었죠. 그는 시청 근처의 대형 은행 지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은행 유리문 너머로는 번쩍이는 조명 아래 반듯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과 번잡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쪽 공기는 따뜻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코트 끝자락이 축축하게 젖어 바닥에 닿자 대기 중이던 젊은 여성 한 명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명도는 그런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번호표 기계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려던 순간 카운터 쪽에서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주차권은 업무 보신 분께만 드려요. 명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엔 무심함이,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업무를 보겠습니다. 번호표 뽑으세요. 여직원은 짧게 말하고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명도는 번호표를 뽑아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노인분들도 은행 오면 괜히 말 붙이시네. 그러게 저런 옷차림으로 주차권은 무슨. 속삭임이 이어졌지만 명도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 깃발이 빛을 받아 번쩍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세운 건물 중 하나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잠시 후 번호표가 불렸습니다. 명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 이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떤 업무 보시겠어요? 잔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는 낡은 통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지연은 통장을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엔 모바일로 다 확인하시는데 나는 이런 게 편하오. 명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직원의 손끝으로 옮겼습니다. 이지연이 통장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입술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이지연은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옆자리 직원이 고개를 내밀어 화면을 봤습니다. 순간 그 직원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연 씨. 이거 맞아요? 네네, 맞아요. 본점 계좌 인증됐어요. 명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왜 그러오? 그의 질문에 직원은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지연은 급히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 박태준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잔액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습니다. 박태준은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꾹 다문 채 본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본점 전산팀입니까? 지금 확인 좀 해주십시오. 계좌번호 341네 맞습니다. 잔액이 맞는 건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상 계좌입니다. 전산 오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명도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잠시 상담실로 이동하시죠. 명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까지도 대기석에 있던 사람들은 상황을 몰랐습니다.
단지 지점장과 직원이 한 노인을 에스코트하듯 모시는 모습에 웅성거렸습니다. 저분 뭐야? 대단한 사람인가? 아까 그 노숙자처럼 보였던 분 맞지? 명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은행의 정적 속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밖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고객이 1조 넘게 가지고 있다더라. 은행 시스템 오류래. 아냐, 진짜래. 지점장이 직접 안내했어. SNS에 찍힌 영상 몇 초가 이미 온라인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노인한테 무례하게 대했다가 큰일 났다더라. 댓글이 붙고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도는 상담실 안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차권 하나 받자고 온 게 아니오. 그의 말에 박태주는 당황했습니다. 예. 당신들 태도를 보러 왔소. 사람을 돈으로 보는지 마음으로 보는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명도는 다시 낡은 코트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확인됐으니 업무를 하나 더 보겠소. 박태준이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업무 말씀이십니까? 인출이요. 전액. 그 말이 끝나자 상담실 안의 시간은 다시 멈췄습니다. 지점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이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밖에서는 기자들이 이미 은행 정문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한순간 주차권 한 장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은행 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김명도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지만 손끝에 남은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노인,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점장이 직접 안내하던데 그냥 노숙자 아니었나? 그들의 말은 마치 벽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처럼 싸늘했습니다. 지점장 박태주는 본점으로 통화를 마친 뒤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띠고 돌아왔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확인 결과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명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태준은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객을 상대해왔지만 저런 고요한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창구 직원 이지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점장님, 본점에서 연결하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예, 본점 부행장님. 네, 저희 지점에서 확인 중입니다. 전산 오류는 아닙니다. 예, 직접 방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주는 명도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곧 본점 부행장님이 오실 겁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명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난 그냥 내 볼일만 보고 가면 돼요. 그래도 절차상, 절차는 중요하지만 태도는 더 중요하오. 그 짧은 대사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바깥의 은행은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석에서는 한 남성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봐봐, 진짜 VIP 고객 맞대. 지점장이 완전 굽신데. 아까 그 노인분? 세상에 대체 누굴까? 영상은 빠르게 인터넷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무례한 은행 직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명도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안경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무심히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직접 세운 건물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는 그 건물을 짓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지.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본점 부행장 정혜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본점에서 내려온 정혜성 부행장입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얼굴엔 긴장과 두려움이 엿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커질지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소? 난 다만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받고 싶을 뿐이요. 명도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온화했습니다. 정혜성은 종이를 꺼내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거래를 원하십니까? 명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한 중년의 남자, 바로 명도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들었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돈 전부 인출하겠소. 순간 정혜성과 박태주는 동시에 굳었습니다. 이지연은 숨을 삼키며 입을 막았습니다. 전부 인출이요? 그래요. 오늘 전부. 박태주는 급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고객님, 그 금액은 규모가 커서 현금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체나 분할 처리를 권장드립니다. 명도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잔잔히 웃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 때도 맡길 때도 남의 말을 안 믿소. 내 눈으로 봐야 안심하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정혜성은 서류를 부여잡은 손에 땀이 찼습니다. 그럼 본점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굳이 기다릴 필요 있겠소?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고객님. 명도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통장 모서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통장은 그가 평생 모은 피땀의 상징이었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의 역사였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로비 유리문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노인 차별 사건, 사실은 초부유층 고객이었다. 은행 대응 논란, 고객 인권 무시 파문. 기자들이 외치는 단어들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지점 직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연은 책상 아래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그때 주차권 얘기만 안 했어도.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정혜성은 명도의 앞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다. 고객님, 본점에서 차량을 준비하겠습니다. 큰 금액이라 경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리하시오. 단 내 계좌는 오늘부로 이 은행에서 없던 걸로 하시오. 그 한마디에 정혜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고객님, 너무 급격한 결정 아닙니까? 급한 건 당신들이지. 나는 천천히 걸어왔소.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고객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노인 차별 사실입니까? 명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겉모습이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소. 태도는 부의 크기보다 훨씬 비싸오. 그 말은 기자들의 마이크보다 더 깊게 울렸습니다. 순간 정혜성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태주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고 이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전국의 뉴스 자막에 이렇게 떴습니다. 낡은 코트 노인, 은행 모욕 사건 1,800억 자산가였다. 명도는 은행을 벗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고요했지만 그가 남긴 파장은 거대했습니다. 그날 세상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단순한 진실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도는 그날을 평생 잊지 않을 또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거래를 시작해볼까? 그의 걸음이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본점에 긴급 경보 시스템이 울리듯 이메일 알림이 연달아 쏟아졌다. 고객 차별 응대 의혹 발생 시청 지점. 고액 자산가 항의성 인출 요구. 단 몇 분 사이 은행 본사 전체 임원 메신저 창이 붉은 표시로 뒤덮였다. 본점 15층 회의실에서는 이미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혜성 부행장은 보고서를 들고 급히 들어왔다. 지점 고객 응대 문제로 인터넷이 들끓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SNS 화면을 보여줬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장면이 흘러나왔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창구 앞에서 주차권을 요구하고 직원이 냉소적으로 대답하는 장면. 회의실 안 공기가 싸늘해졌다. 이 영상 몇 분 만에 조회수 100만입니다. 벌써 언론사 3곳에서 문의 들어왔습니다. 임원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노인이 정말 1,800억 자산가 맞습니까? 정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본점 전산팀 확인 결과 전액 실계자입니다. 개인 명예, 기업 전환 이력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서 작은 탄식이 터졌다. 한 사람은 이마를 짚었고 다른 사람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뉴스로 나가면 우리 이미지 끝장입니다. 이미 나갔습니다. 정혜성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뉴스 속보 자막이 떠 있었다. 은행, 낡은 코트 노인에게 모욕성 응대 알고 보니 초고액 자산가.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지점장 박태주는 지금 뭘 하고 있죠? 기자 통제 중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기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점 잠시 폐쇄해요. 고객 대기 전원 돌려보내고 출입 제한하세요. 누군가가 지시했다. 정혜성은 손가락으로 회의실 탁자를 두드렸다. 지금 중요한 건 수습이 아닙니다. 대응 방식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말했다. 그분이 그냥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빛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싸늘했다. 한편 시청 지점 밖은 이미 전쟁터 같았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고 시민들이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었다. 지점 출입문 앞에 은행 고객 차별 논란이라는 플래카드까지 등장했다. 박태주는 보안 요원들과 함께 로비 중앙에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촬영은 금지입니다. 지금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노인 차별이 사실입니까? 1,800억 고객 맞습니까? 은행은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소리가 뒤엉켰다. 그때 로비 한가운데 설치된 TV 모니터에 속보가 떴다. 노인 고객 차별 파문, 은행 측 내부 확인 중. 직원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이지연은 카운터 뒤에서 서류를 꼭 쥐었다. 내가 그 시작이었어.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박태준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 잠시 휴게실로 가요.
지금 기자들 눈에 띄면 안 돼요. 지점장님, 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정혜성이 현장에 도착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자 그는 손을 들어 막았다. 오늘은 공식 입장 없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차별 사실 인정하십니까? 고객 인출은 실제입니까? 본점 입장은요? 정혜성은 얼굴이 굳었다. 그는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다. 우린 고객님을 존중합니다. 단 한 분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말이 나가자 기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과도 안 하고 존중이라니? 진정성 없는 대응이네.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명도는 그때 은행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커피 한 잔과 통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신문을 펼쳤다. 일면엔 이미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낡은 코트에 놓인 1,800억 자산가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세상이 내가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보겠지. 창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명도의 눈에는 담담한 확신이 비쳤다. 본점에서는 긴급 공지가 내려왔다. 전 직원 대상 응대 태도 교육 즉시 시행. 대외 인터뷰 일체 금지. 관련 직원 조사 착수. 그 소식은 인터넷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은행이 사과 대신 교육 공지라니? 역시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세상. 그 노인분 대단하다. 진짜 사이다다. 트위터, 커뮤니티, 뉴스 댓글 모두가 이 이야기를 소비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또 한편으로는 통쾌해했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은 하루아침에 현대판 홍길동이 되었다. 저녁 무렵 본점 홍보실장 이선호는 새벽까지 기자 전화를 받았다. 명도 씨 인터뷰 가능합니까? 그분 재벌 2세 맞습니까? 인출한 돈 어디로 옮겼죠? 기부설이 사실입니까? 이선호는 고개를 흔들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우리 이제 끝났군요. 옆자리 홍보팀 직원이 물었다. 지점장님은 뭐래요? 사직 의사 밝혔답니다. 본점 지시로 복귀 대기 중. 본점의 긴 복도 끝 정혜성은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심의 네온 사인이 그의 안경에 반사되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인물이야? 그는 자료를 다시 펼쳤다. 김명도 전직 중소건설 창립주 20년 전 회사를 매각하고 은퇴. 이후 활동 내역 없음, 투자 기록 없음. 은행 거래 이력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 있었다. 20년 동안 이 계좌에 손도 안 댔다고? 정혜성의 손끝이 서류를 누르며 떨렸다. 그럼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야.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 은행의 민낯을 보여주려는 사람이야. 밤 10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리를 메웠다. 오늘 오후 시청 지점에서 발생한 고객 차별 논란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은 은행의 장기 VIP로 밝혀졌으며 인출한 금액은 1,800억 원에 달합니다. 명도는 여전히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조용히 독백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세상은 참 일관되구나. 그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켰다. 화면엔 단 한 문자가 떠 있었다. 재단 계좌 개설 준비 완료. 내일 오전 처리 가능합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래, 이제 첫 단추는 깨어졌군. 밖에서는 아직도 기자들의 조명이 번쩍였지만
명도의 표정은 고요했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도심의 불빛 사이로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눈송이는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내리는 위로처럼 세상을 덮고 있었다. 그날 새벽 본점 로비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유리벽 밖으로 보이는 도심은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은행 내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정혜성 부행장은 잠도 못 잔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모두 같은 제목을 달고 있었다. 은행, 노인 차별 논란 낡은 코트 노인은 1,800억 자산가였다. 신문 한 귀퉁이엔 기자의 논평이 붙어 있었다. 돈이 없을 땐 사람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낡은 코트 속에서 드러났다. 정혜성은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떨궜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사회적 재판입니다. 그의 말에 홍보실장 이선호가 답했다. 이미 오전 9시에 사과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은행장님 직접 참석하십니다. 언론은 지상파 3사, 주요 포털, 경제신문까지 전원 참석합니다. 정혜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오전 8시 40분. 은행 본점 앞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플래카드와 피켓이 들려 있었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본사 출입구를 봉쇄했다. 기자들은 삼각대를 세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은행 사과 생중계라는 자막이 포털 실시간 방송에 떠올랐다. 은행장 윤광호는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대기실에서 묵묵히 대본을 읽고 있었다. 그의 눈밑은 짙게 파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정된 원고가 여러 장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은 모든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어색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은행장님 준비되셨습니다. 보좌관의 말에 윤광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이번 일은 명백한 응대 실패이며 저희 내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고객의 외모나 나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모든 고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들렸다. 은행장님, 해당 고객과 직접 만나셨습니까? 당사자와 연락은 닿았습니까? 윤광호는 짧게 대답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곧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순간 한 기자가 물었다. 고객이 인출한 1,800억 원 어디로 갔습니까? 순간 윤광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부분은 고객의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번쩍였다. 혹시 타 은행으로 옮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윤광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곧 확신으로 받아들여졌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SNS와 뉴스 댓글에는 불이 붙었다. 결국 돈 나가니까 사과하는 거지. 진정성은 없고 이미지 관리뿐. 노인분이 제대로 한 건 했다. 사람들은 분노와 통쾌함을 동시에 느꼈다. 한편 명도는 그 시각 남산 근처의 한 오래된 찻집에 앉아 있었다. 낡은 목재 테이블 위엔 신문이 한 부 펼쳐져 있었다. 신문 속 은행장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사과라, 그건 시작일 뿐이지.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명도 재단 설립 신청서가 있었다. 그가 직접 손으로 쓴 이름이었다. 재단명 주차권 재단. 그는 그 이름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때 찻집 문이 열렸다. 한 중년 남자가 급히 들어와 인사를 했다. 명도 회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자회견 끝났지? 예, 방금 전 끝났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움직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은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비쳤다. 햇살 아래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된 분노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오전 11시 명도는 은행 본점 옆 도로에 도착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사람들 틈을 조용히 걸었다. 누구도 그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낡은 코트는 여전히 초라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지나쳤다. 은행 로비로 들어서자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오늘은 내부 출입 제한입니다. 명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행장님 뵈러 왔습니다. 약속이 있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보안 요원은 당황했다. 그 순간 본점 직원 한 명이 달려왔다. 이분, 바로 그분입니다. 명도 고객님.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보안 요원은 허리를 숙이며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몰라 뵈었습니다. 명도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잔잔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10층, 은행장실 앞. 비서가 그를 맞았다. 고객님, 은행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명도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윤광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명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자리에 앉았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오. 예, 태도로 보여야 하지. 윤광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명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람을 바꿔놓으시오. 이 은행을 바꿔놓으시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당신들 고객을 돈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개혁이요. 윤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명도는 미소를 지었다. 좋소. 그럼 나도 내 할 일을 하지.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행 기부금 이체 신청서가 들어 있었다. 기부처 주차권 재단. 금액 1,800억 원. 윤광호의 눈이 커졌다. 이건 이 은행에서 내 돈을 다시 맡기지. 다만 이번엔 사람을 위해 쓰시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묵직했다. 윤광호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진심으로. 명도는 손을 내저었다. 감사할 일은 아니오. 그건 당신들이 지켜야 할 상식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그의 얼굴에 닿았다. 나는 이제 은퇴하겠소. 다시는 은행 일로 기사에 오르지 않을 거요. 그가 문을 나서자 윤광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문이 닫히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명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로비에는 여전히 몇몇 기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들을 향해 걸었다.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고 외쳤다. 저분이다. 그 노인분이야. 순식간에 카메라가 몰려들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고객님, 사과 받으셨습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은행과 합의하셨습니까? 명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오. 하지만 그걸 고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햇살이 유리문을 통과해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 발걸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한 문장만 남았다.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걸 세상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명도는 거리를 벗어나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그의 시선은 멀리 하늘 위로 향했다. 그곳엔 맑은 구름 한 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침 뉴스 첫머리는 여전히 은행 사과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앵커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 사과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낡은 코트의 노인이 나왔다. 그는 한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앵커가 말을 이었다. 노인 고객 김명도 씨가 주차권 재단을 설립하며 전 재산 1,8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세상을 멈춰 세웠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을 멈췄다.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모두 그 이름을 이야기했다. 그 노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걸 다 기부했다고? 주차권 재단이래. 이름도 재밌지 않아? 웃음 섞인 말들이 오갔지만 이내 진지한 침묵이 따라왔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잖아. 재단은 놀라운 속도로 세워졌다. 명도는 그 어떤 공식 인터뷰도 거절했다. 대신 기자들에게 단 한 줄의 서면 답변만을 보냈다. 나는 내가 받은 무시에 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돈이 아닌 존중으로. 그 문장은 마치 시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신문은 그의 이름을 현대판 홍길동, 고독한 개혁가라 불렀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주차권 재단, 해시태그 낡은 코트의 기부라는 해시태그가 며칠 동안 1위를 차지했다. 재단은 노인 차별, 금융 불평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설립됐다. 첫 번째 사업은 노년 금융 인권센터였다. 그곳에서는 고령 고객을 위한 방문 서비스, 무료 법률 지원, 심리 상담이 동시에 진행됐다. 명도는 직접 운영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는 모든 걸 젊은 이사들에게 맡기고 뒤에서 조용히 서류를 검토했다. 그가 요구한 건 단 하나였다. 이 재단은 절대 누군가의 홍보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의 뜻을 받든 젊은 변호사 박유진은 회의 자리에서 말했다. 우린 이 재단을 통해 사람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약점을 뜻하지 않게요. 그 말을 들은 명도는 미소를 지었다. 그대가 그 말을 해줘서 고맙소.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엔 깊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재단 개소식이 열렸다. 행사장은 소박했다. 꽃장식 대신 오래된 사진들이 벽을 채웠다. 노인이 손수 쓴 편지, 은행 창구에서의 CCTV 캡처, 그가 앉았던 의자. 누군가는 말했다. 이게 다 기록이네요. 한 사람의 존엄이 무시당한 순간의 증거. 명도는 단상에 올랐다.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지만 그는 원고를 들지 않았다. 저는 말보다 행동을 믿습니다. 제가 겪은 모욕은 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낡은 코트를 입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모든 분을 위한 것입니다. 청중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떤 확신보다 강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다시 그를 다뤘다. 김명도 씨의 주차권 재단, 전국에서 후원 쇄도, 은행을 비롯해 대기업, 개인 기부자들이 잇따라 연락을 취했다. 그 중에는 어제까지 그를 무시하던 은행 직원들도 있었다. 윤광호 은행장은
재단 측에 연락을 넣었다. 은행이 이 재단의 첫 공식 후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다. 명도 회장님께서 모든 후원금은 익명으로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윤광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분은 이미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이야. 하지만 모든 이가 감동한 것은 아니었다. 언론의 일부는 기부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고령의 노인이 갑자기 대규모 기부를 결심했다? 누군가 배후에 있지 않겠는가? 유튜브, 커뮤니티, 포털 댓글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역시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저 사람도 결국 쇼맨십이야. 명도는 그런 소문들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재단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을 이렇게 바꿨다. 사람이 진심을 보이려면 말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은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의 침묵은 역설적으로 더 큰 신뢰를 만들었다. 그 사이 재단의 활동은 구체화되었다. 시골 마을 은행 출장소에서 직원이 어르신을 돕는 장면이 뉴스에 등장했다. 이게 다 주차권 재단에서 교육받은 덕분이에요. 예전엔 그냥 귀찮았는데 이제는 달라요. 현장의 목소리는 변화의 실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명도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엔 송미정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열어보니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다. 회장님, 저도 그날 그 은행에 있었어요. 뒤에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용기 내고 싶어요. 저는 그날 직원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명도는 편지를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래, 바로 이런 거야. 그는 그 편지를 유리 액자에 넣어 재단 입구벽에 걸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겼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단 누군가가 먼저 기다려준다면. 그날 밤 재단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박유진 변호사와 젊은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회장님, 내일 언론 인터뷰 요청이 많습니다. 명도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카메라 앞에 설 이유가 없소. 내 대신 이 아이들이 하면 돼요.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 위로 번지는 빗물 너머에 네온 사인이 깜빡였다. 리스펙트 더 엘덜리. 그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살만한 세상이 오는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방송사 기자들이 재단 앞을 몰려들었다. 명도 회장님, 혹시 이번 기부가 은행에 대한 보복입니까? 재단 이름이 주차권인 이유가 풍자 아닙니까? 후원금 규모가 너무 큽니다. 출처를 밝히시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직원들은 긴장했지만 명도는 평온했다. 보복이라기엔 너무 늦었고 풍자라기엔 너무 진지하지요. 그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 재단은 한 장의 공지문을 올렸다.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문장은 또다시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제 세상은 명도를 조롱하던 노인으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한 혁명가로 불리게 되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명도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위엔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변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당신 같았어요. 그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 편지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 지금 제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명도는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참 공평하구나. 그의 눈빛에는 만족이 아닌 묘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수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복수는 소리 없는 변화였고 그 변화는 이미 세상 속으로 번지고 있었다. 가을비가 내렸다.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은행 본사 건물 위로 짙은 먹구름이 걸려 있었다.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김명도의 이름이 다시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했다. 주차권 재단 기부금 출처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화면 한쪽엔 그의 낡은 코트를 입은 사진이 떠 있었다. 김명도는 TV를 끄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앉아 화면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결국 올 게 왔구나. 그의 옆엔 박유진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유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류를 펼쳤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검찰이 자금 세탁 혐의를 걸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김명도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은 늘 이유를 찾아야 직성이 풀리죠. 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돕는 걸 이해 못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엔 피로가 스며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언론이 재단 계좌를 추적 중이에요. 기부금 일부가 해외로 송금된 기록이 있답니다. 김명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건 내 과거의 그림자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과거요? 김명도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가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렸다. 15년 전 난 은행 임원으로 일했소. 그때 내가 처리했던 대출 하나가 부도났지. 그 대출자는 자살했고 난 책임을 졌소. 그 사건 이후 내 이름은 시스템에서 사라졌소. 하지만 그때 남겨진 돈이 있었지. 부도 처리된 채권 중 아무도 찾지 않은 이자금. 그건 원래 사회로 돌아갔어야 했소. 난 그걸 지금 돌려놓은 것뿐이요. 유진은 말없이 명도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죄책감이 아닌 어떤 평온함이 있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건 돈보다 무서운 건 망각이란 거요. 그 사람들은 죽은 자를 잊었고 난 그걸 기억했소. 그의 말은 고요했지만 방 안 공기를 흔들 만큼 무거웠다. 며칠 후 명도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낡은 코트를 그대로 입고 검찰청 앞에 섰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기부금 세탁 혐의 인정하십니까? 해외 자금 흐름 불법 아닙니까? 재단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다. 내 돈이 아니었소. 잊힌 사람들의 돈이었소. 난 그걸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뿐이요. 그의 말은 단 몇 초였지만 그 순간 세상은 조용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를 데려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와 섞였다. 그날 밤 재단 사무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유진은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그녀는 중얼거렸다. 책상 위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유진에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유진, 혹시 내가 다시 못 돌아오면 이 재단을 지켜주게.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끝까지 몰라도 괜찮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가요? 세상은 진심에 익숙하지 않으니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게. 그녀는 편지를 쥔 채 한참 동안 울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마치 재단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며칠 후 인터넷엔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다. 검찰 소환 후의 김명도, 시민들이 보낸 편지들. 영상 속엔 시민들이 직접 찍은 인터뷰가 이어졌다. 그분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은행에서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그냥 보여주기라고요? 그럼 그 보여주기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진짜죠.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SNS 상단을 차지했다. 해시태그 명도의 진심, 해시태그 주차권의 기적, 해시태그 존중의 시작. 검찰은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부금의 출처는 모두 합법적이었다. 명도가 말한 대로 오래전 부도 채권 이자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병실에 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탓이었다. 병실 창가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유진이 병실을 찾았다. 회장님, 드디어 다 끝났어요.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명도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끝이라니. 이제 시작이지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 자네는 세상을 법으로 봤지. 하지만 세상은 마음으로 움직이요. 이제 그걸 배울 차례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다. 유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회장님, 아직 하실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명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숨결은 고요했다. 밖에서는 다시 빗소리가 들려왔다. 이틀 뒤 재단은 공식 발표문을 냈다. 김명도 회장님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그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졌다. 은행 앞엔 꽃다발이 쌓였다. 누군가는 낡은 주차권을 편지 봉투에 넣어 놓았다. 존중받지 못한 이의 복수를 존중으로 돌려주신 분. 그 문장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며칠 후 재단의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유진은 단상에 섰다. 우린 이제 그분의 뜻을 잇겠습니다. 재단의 이름을 명도재단으로 바꿉니다. 회의장 안에서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명도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회장님, 당신은 사라졌지만 당신이 시작한 건 이제야 피어나요.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명도가 처음 들고 왔던 낡은 주차권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액자 속에 넣으며 말했다. 이게 진짜 진심의 증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서류가 흩날렸다. 그 속엔 명도의 편지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가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것이요. 유진은 그 글귀를 천천히 읽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회장님, 정말 이기셨네요. 봄이 왔다. 눈이 녹고 거리의 나무들이 연두빛 새잎을 틔우던 날이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명도재단 건물 입구엔 새 간판이 걸렸다. 김명도 기념관 존중의 기록관.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의 사진이 커다랗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쌓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날 오전 개관식이 열렸다. 언론사, 시민단체, 그리고 금융 관계자들이 모였다. 그러나 행사는 요란하지 않았다. 꽃 대신 벽마다 명도의 글귀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은행 창구에서 무시당하던 모습, 재단 설립식에서의 단정한 미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가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뒷모습, 모두가 침묵 속에 그 사진들을 바라봤다.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들도 있었다.
사회자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이곳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곳이 아닙니다. 존중이란 단어의 의미를 되묻는 공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잔잔한 박수가 흘렀다. 그때 한 소년이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소년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김명도 할아버지 덕분에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봉투를 들고 말을 이었다. 이건 제가 첫 월급으로 마련한 기부금이에요. 할아버지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존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의 봉투는 명도재단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주차권의 봉투는 이제 존중의 봉투로 바뀌어 있었다. 행사 후 유진은 기념관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명도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오늘이면 만족하시겠죠? 그녀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다. 그때 재단 사무국장이 다가왔다. 유진 변호사님, 방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노인분들이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들이 진짜 주인공이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전시실을 걸었다. 한 벽면에는 명도 어록이 적혀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로 정해지지 않는다. 존중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나를 무시한 세상에 내가 남길 것은 복수가 아니라 예의였다. 그 문장 앞에서 한 중년 남성이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닦았다. 그의 명찰엔 윤광호 전 은행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광호는 오랜만에 재단을 찾았다. 그의 머리는 희끗했고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변호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은행장님 오셨군요.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점마다 고령 고객 존중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교육도 새로 만들었어요. 유진은 미소 지었다. 회장님이 들으셨다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윤광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엔 한 사람을 대신해 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주차권을 꺼냈다. 이건 그날 회장님께서 주셨던 그 주차권입니다. 난 그걸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유진은 말없이 그 주차권을 바라봤다. 그 종이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지만 그 안의 의미는 여전히 선명했다. 시간이 흘러 재단의 이름은 전국으로 퍼졌다. 주차권 재단은 사회적 존중의 상징이 되었고 수많은 청년과 노인이 함께 일했다. 은행 창구의 명도 코너가 생겼다. 노인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공간이었다. 그리고 각 창구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시간은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전국 모든 은행의 표준 문구로 자리 잡았다. 명도의 철학은 제도 속에 살아남았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법이나 제도에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어느 날 오후 재단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김명도 회장님을 아시나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다. 예, 회장님은 저희 재단을 세우신 분이세요. 그분의 고향이 저희 마을이었어요. 이번에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데 이름을 명도관으로 짓고 싶습니다. 유진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분께서 들으시면 분명 웃으셨을 거예요. 며칠 후 유진은 재단 차량을 타고 그 마을로 향했다. 산과 들이 펼쳐진 고요한 시골이었다. 그곳에선 주민들이 손수 새 건물을 짓고 있었다.
입구엔 나무로 새긴 현판이 걸려 있었다. 명도간 존중이 시작되는 곳.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았고 어르신들이 함께 꽃을 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게 회장님이 바라던 세상이에요. 그녀는 마을 입구 벤치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명도의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 편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었다. 유진,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건 진실이 아니라 존중이요.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흙냄새와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하고 어디선가 명도의 미소가 느껴지는 듯했다. 서울로 돌아온 유진은 재단 로비 벽에 새로운 문장을 걸었다. 우린 모두 누군가의 존중으로 살아갑니다. 그날 밤 재단 건물 외벽에는 수많은 조명이 켜졌다. 노인과 아이, 청년과 직장인들이 함께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말없이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분이 정말 이긴 거야. 그 말은 마치 봄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이제 명도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사람들은 주차권을 떠올리면 불편함이 아니라 존중을 떠올렸다. 그의 복수는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지금도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시간은 어느새 5년이 흘렀다. 서울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지하철 안에서 노인을 향해 자리를 양보하는 청년들, 은행 창구에서 차분히 대기 중인 고객들, 그리고 상점 문 앞에 붙은 작은 문구 하나. 당신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그 문장은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문장이 되었다. 그 문구의 출처가 김명도라는 이름이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원했던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였으니까. 그날 아침 명도재단 회의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유진은 재단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그를 떠올렸다. 책상 위엔 낡은 코트 한 벌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명도가 생전에 입던 바로 그 코트였다. 회장님, 오늘이면 분명 미소 지으시겠죠.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명도재단이 설립 5주년을 맞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존중도시 서울이었다. 은행, 관공서, 병원, 심지어 학교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이 존중문화 인증을 받기 위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제 존중은 정책이자 생활 방식이 되었다. 기자회견장은 가득 찼다. 유진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엔 긴장 대신 확신이 있었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세상을 바꿉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일었다.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한 줄기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명도의 미소 같았다. 행사가 끝나고 유진은 홀로 회의실에 남았다. 그녀는 벽에 걸린 명도의 사진을 바라봤다. 회장님, 세상이 정말 바뀌고 있어요. 그녀는 사진 앞에 한 송이 백합을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의 복수는 세상에 평화를 남겼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소년이 들어왔다. 소년은 중학생쯤 되어 보였다.
혹시 김명도 할아버지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은행에서 처음으로 이름 불렸대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저도 커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려고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요. 그게 진짜 존중이에요. 소녀는 작게 인사하고 나갔다. 유진은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맑고 새들이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명도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세상이에요. 그날 저녁 재단 로비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전시실 한켠엔 새로운 조형물이 세워졌다. 투명한 유리로 된 벽 안에 낡은 주차권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옆엔 금빛으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존중은 복수보다 강하다. 사람들은 그 문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노인, 청년, 아이, 외국인까지.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다. 그들은 모두 한 사람의 진심에 감동한 세대의 일부였다. 한편 같은 시간 지방의 한 시골 마을. 명도간 앞마당에선 봄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떡을 돌리고 아이들은 풍선을 날렸다. 무대 위에는 존중의 노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노인 합창단이 명도의 생전 목소리가 담긴 영상을 배경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 영상 속에서 명도는 이렇게 말했다. 복수는 내가 원하는 걸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잃었던 마음을 되찾는 일이요.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어디선가 새가 날아올랐고 그 순간 햇살이 무대 위를 비췄다. 사람들은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인사했다. 그 인사는 한 노인의 삶에 대한 헌사였다. 며칠 후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명도재단을 다시 조명했다.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명도 씨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부 이후 노인 금융 차별 신고율은 80% 감소했고 전국의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존중의 날이 지정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미소 짓는 시민들의 얼굴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도의 사진이 천천히 나타났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방송을 보던 유진은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회장님, 정말 이겼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커튼을 열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그 별빛 사이로 그녀는 마치 명도의 목소리를 들은 듯했다. 유진, 사람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요. 믿음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재단 마당을 걸었다. 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다. 그 꽃잎이 코트 자락 위로 내려앉았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그 낡은 코트를 입은 명도의 모습을 떠올렸다. 조용히 걷던 노인, 고개를 들어 세상을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끝내 분노 대신 미소로 세상을 바꾼 사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회장님, 당신의 복수는 성공했어요. 세상은 이제 사람을 보고 마음을 듣습니다.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재단 건물을 감싸고 돌았다. 그 빛과 웃음 속에서 마치 명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이제 그만 행복하시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에 쥔 봉투를 하늘로 들어 올렸다. 봉투 위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존중은 살아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한다. 재단 건물, 도심의 불빛, 그리고
하늘의 별빛이 한 장면으로 어우러진다. 그 빛들은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메시지를 완성한다.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밤 도심의 건물 외벽에는 명도의 얼굴이 홀로그램으로 비춰졌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고 사람들은 길을 멈추어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김명도.